자, 반갑습니다. 2학기 첫 시간이네요. 뭐, 아무래도 1학기보다는 내용이 어려울 거예요. 양도 많고.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너무 무리하게 하실 건 없고, 내용을 잘 배분하셔서, 그러니까 그냥 그날 복습하는 느낌 정도로만 잘 해나가시면 이번 학기도 큰 무리 없이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시간이 흐르고 뭐 이렇게 나이를 먹고 할수록 좀 배우는 내용들이 어려워지는 건 뭐 학생의 운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학기보다는 2학기가 조금 더 어려울 거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부담 없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그날 조금씩만 훑어보는 느낌으로 복습하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시간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우리가 뭐 역사 시간이라는 게 늘 대부분은 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약간 복습하고 거기서 이제 이어서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될 텐데 전 시간이 지난 학기니까 좀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만 떠올려 보면 우리가 지난 학기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챕터가 절대왕정이었어요. 절대왕정. 절대왕정이라는 건 왕권이 세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왕권이 세다는 거죠. 왕권이 세다는 건 그대로 얘기하면 귀족과 혹은 기사들이 약하다는 거이기도 하고요. 유럽 사회에서는 교회, 기독교의 세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죠. 요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작년에 배웠던 거 기억해 보시면 십자군 전쟁이 되게 많은 중요한 변화들의 시작점에 있었던 게, 그 원인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작년이 아니죠. 지난 학기죠. 1학기 때 십자군 전쟁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 십자군 전쟁은 뭐 한 200년 넘게 벌어진 전쟁이긴 하지만 그 전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군 전쟁의 결과와 그 결과가 끼친 영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최소한 그래도 1학기에 배우는 내용에 한해서는 십자군 전쟁을 배우고 나면 그 이후에 배우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십자군 전쟁을 원인으로 두는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뭐 그런 사건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십자군 전쟁부터 생각을 좀 해보면 아마 이런 변화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죠? 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들이 거의 다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실패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권위가 추락하죠. 당연히 이 사람이 가자고 했으니까. 누구였어요? 교황이죠, 교황. 어, 교황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건 당시에 십자군 전쟁은 사실 이슬람 세력한테 요 땅, 예루살렘을 잃으면서 요 땅을 되찾기 위해서 떠난 전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땅을 되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여기가 이제 기독교적 성지이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이 전쟁 자체가 교회, 즉 종교를 위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결국 실패하게 되면서 이걸 가자고 했었던 교황이 이 전쟁은 예수님을 위한, 종교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전쟁이니까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쟁은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교황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 민망하겠죠.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직접 싸우러 갔었던 귀족이나 기사들이 많이 이제 죽거나 다치면서 약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대신에 이걸 얻어오죠. 지중해 무역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라는 목적으로 치르는 전쟁은 종교적인 목적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에 죽게 되더라도 천국을 간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이죠. 사실 전쟁을 하러 간다고 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건데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는 건데 죽으면 간다고 하는 이 천국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십자군 전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성지를 되찾기 위하여 이런 진심이었을지라도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조금씩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는 천국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고 나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돈. 돈이 좀 더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더 돈이 되는 땅은 이 지중해죠, 지중해. 그죠? 그래서 지중해를 향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뭐 이제 관심 없고 지중해 무역권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지중해 무역권, 즉 무역권을 확보한 거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고 시민들이 성장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왕을 지원해 주면서 왕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봤었죠. 근데 이제 시민들이 왕을 지원해 줬던 이유는 그냥 마냥 좋아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민들이 자신들이 하는 상업 활동을 왕들이 지원해 주길 바라는 거죠. 이제 전반기에는 시민들이 영주의 땅에서 영주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율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왕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시민들이 그 식민지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상업 활동을 지원해 주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왕을 지원해 줌으로써 왕이 자신들의 상업 활동을 도와주기를 어 요거 요것도 한번 이미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거지만 뭐 요런 관계죠. 시민과 왕이 있으면 시민들은 세금의 이름으로 왕을 돈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왕은 그 대신에 시민들의 상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 상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식이 처음에는 이제 여러 영주들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식민지를 만들어주고 그런 방향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게 절대왕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절대왕정에 해당하는 왕들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메스파냐의 필리페 2세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의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 만들었던 그다음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동인도 회사 무적 함대 격파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기억나시죠? 서유럽에 막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서유럽의 산업을 배우려고 했었던 그다음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제 그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요제프 2세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절대 왕정이었었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배워야 될 내용인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십자군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건너오게 되면서 대단히 중요한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일단은 교회의 권위가 약화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황의 말빨이 떨어진다는 거죠. 교황의 말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모두가 신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신을 만났다고 하는 것도 증명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황이 얘기했다고 성직자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동네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께서 교황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믿었단 말이야. 웬만하면 이해되시겠죠? 웬만하면 다 믿었는데 십자군 전쟁을 갔다 와 보니까 어때요? 분명히 얘기했잖아. 교황 입장에서는 십자군 전쟁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공 못했죠. 실패했죠. 이 얘기는 교황 얘기가 틀린 거잖아. 그럼 그때부터 무슨 충격이 오는 거예요? 교황 얘기가 틀릴 수도 있네. 이 충격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 교황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 그 얘기는 교황이 얘기했다 그래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닌 거네. 그럼 그게 교황이 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황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진리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황이 하는 얘기들이 다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교황이 세상을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황이 하는 얘기들을 재검토하거나 교황이 설명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해내려면 누가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직접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교황 말이라고 무지성으로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머리로 직접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성적 사고의 필요성이 부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황 말이라고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경조차도 그냥 무조건 그동안은 성직자들이나 교황이 해석을 해줬단 말이야. 지금 이 구절은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황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맞는 거겠지. 그러고 무조건 따라갔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로는 교황이 틀릴 수도 있네. 그러면 교황이 성경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틀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이성으로 재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믿을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재검토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스콜라 철학을 정리했던 인물이 우리가 지난 학기에 봤었던 토마스 아퀴나스. 그 책이 신학대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교황이 했던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는 거니까 이성으로 이 이성을 하고 있는 인간을 다시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문화의 중심에 놓이게 되죠.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이나 교황의 말씀을 재검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자체를 주목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인간을 문화의 중심에 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르네상스죠. 르네상스 문화라는 거.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그리고 인간의 재발견이라는 르네상스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점 이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성을 발달시켜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음, 이성이라는 걸로 어떤 생각을 해요. 이성이라는 건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이 생각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게 맞는 말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어떤 사람이 하는 생각이 맞는 말이다, 맞는 생각이다라는 걸 밝혀내는 과정이 증명이죠. 그리고 이 증명을 해내는 과정이 논리란 말이에요. 논리. 그죠? 그래서 이 증명을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이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과정이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납법과 연역법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말이 단순히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다라는 걸 증명해 나가는 과정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바로 귀납법, 연역법이라는 거죠. 귀납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귀납법, 연역법은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어,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건 경험이에요. 경험. 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기압일 때, 기압이 1기압일 때 물이 몇 도씨에 끓어요? 100도씨에 끓죠. 이거 물은 1기압일 때 100도씨의 온도에서 끓는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지. 내가 끓여 보니까 내가 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압이 1기압이야. 내가 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쭉 여기다가 이렇게 가열을 해 보니까 쭉 이렇게 가열을 해 보니까 어느 온도에 도달을 해야 끓더라? 100도씨에 도달을 해야 이렇게 끓더라. 근데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100도씨에 끓었는데 제가 해봐도 딱 그 온도 100도씨에 끓더라. 그 친구가 해봐도 딱 그 온도 100도씨에 끓더라. 요 친구가 해봐도 딱 그 온도 100도씨에 끓더라. 여러 명이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해봐도 똑같이 100도씨에 끓더라.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그렇더라. 여러 번 해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귀납적 증명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실험적 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귀납적 증명이라고 하고요. 연역법은요, 내부 논리에 따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부 논리에 따라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이 끓는 이유는 물은 H2O라는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분자들은 그 분자가 놓여 있는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활동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물 분자도 마찬가지고 물 분자도 온도가 낮아질수록 활동성이 줄어들고 점점점 낮아다 보면 아예 형태가 변해서 고체가 된다. 우리가 그걸 어는 점이라고 하고 그렇게 물이 고체가 된 상태를 얼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온도를 조금씩 높이면 활동성이 늘어나면서 고체가 액체가 된다. 그걸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하죠.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럼 이제 물이 됐죠. 액체가 됐죠. 그 상태에서 더 가열하면 그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서 기체가 되죠. 그걸 끓는 점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분자의 활동성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온도에 따른 분자의 활동성이라는 내부 논리에 따라서 물이 끓는 현상을 설명했죠. 그걸 연역법이라고 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심장이 뛴다. 이걸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면 팔을 혹은 목을 만져보면은 맥이 뛰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나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쟤도 해보니까 느껴지고 걔도 해보니까 느껴지고 얘도 해보니까 느껴진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인간은 맥이 뛰는구나. 심장이 뛰는구나.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귀납적 증명이죠. 그런데 연역적 증명은 사람의 몸을 해부해서 심장을 보면 그 심장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근육이 활동하면서 심장이 뛰는 것이다. 이렇게 내부 논리로 설명하는 게 연역법입니다. 귀납법과 연역법은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점 공부하시고 생활하시면서 귀납법, 연역법 나중에 성인 돼서도 되게 이 단어를 들을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법과 연역법은 꼭 구분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야, 다른 나라 가려면 여권 필요해. 왜 필요한데? 가보니까 필요하던데 이게 귀납적 증명이에요. 이 연역법 증명은 뭐예요? 네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 나라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너를 받아주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연역적 증명이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말이 맞다라는 걸 그동안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뭐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신앙이죠, 그냥. 그죠? 근데 이제는 그 말이 맞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도 많이 하고 계산도 많이 하고 막 이렇죠. 고민하고. 그래서 어떤 말이 맞아. 이 말은 맞는 말이야라고 하는 걸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맞다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실험도 많이 하고 증명도 많이 하고 서로 따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 발달하는 학문이 뭐겠어요?
실험을 통해서 어떤 주장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면 발달하는 게 과학이죠, 과학. 지금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들, 과학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다 원래는 누군가의 주장이었다고. 근데 그 주장을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주장이 맞다라는 걸 이런저런 실험과 증명과 논리를 통해서 밝혀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달하는 게 과학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되게 많은 과학적 성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지금 우리가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는 그냥 이름과 간단한 업적들만 밝히고 가는 거지만 물론 이걸 역사 시간을 위해서는 이 과학자 이름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아예 이제 공개해서 확립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요하네스 케플러 뭐 아니면 라이프니츠, 로버트 보일의 법칙 유명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어, 이런 어떤 그동안에 무조건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의심해보고 검토해보고 그래서 그 말이 정말 맞는지 증명해보고 이런 것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생각들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학 발전의 가장 거대한 업적은 역시 이 사람이죠. 아이작 뉴턴. 제가 이제 발음을 따라서 뉴턴이라고도 하고 뉴턴이라고도 하는데 뉴턴을 조금 더 흔하게 쓰긴 쓰죠. 뉴턴. 뉴턴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힘의 형태나 원리, 이 힘과 힘의 영향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학문을 과학 중에서도 물리학이라고 불러요. 그 물리학을 고전 단계에서 완성했다 하는 분이 아이작 뉴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완성하신 3대 물리학 법칙이 이거죠.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관성의 법칙은 뭐예요? 기존에 하던 운동의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관성의 법칙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쭉 달려오고 있었으면은 어느 지점에서 딱 서야 돼도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운동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성의 법칙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 달리기를 해요. 쭉 가다가 여기가 결승선이야. 그럼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오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좀 몇 미터 더 가서 멈추죠. 이런 걸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가속도의 법칙은 뭐예요? 같은 힘이 끊임없이 계속 주어지면 물체의 움직이는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어떤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반대 방향으로도 힘이 가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이런 법칙은 사실은 뭐 지금 역사 시간이니까 이걸 외워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너무 유명한 법칙이니까 그래도 상식 차원에서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실 뉴턴을 진짜 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가장 유명한 법칙은 이거죠. 이걸로 발견했다는 거 아시죠? 사과 뚝 떨어지는 거. 이게 왜 떨어지지?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우리가 흔히 그래비티,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 모든 물건들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즉, 물건을 아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를 뉴턴 이전의 사람들이 아예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위로 세게 던져도 결국 떨어지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깨에 힘이 센 야구 선수가 공을 위로 던진들, 아무리 뭐 총으로 총알을 쏜들, 높이야 올라가겠지만 결국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힘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알게 된 건 뉴턴이 시작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뉴턴의 진짜 업적은 뭐냐면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걸 완성해서 책으로 쓴 게 이 책이거든요. 프린키피아. 근데 이게 이 책이 제목이 원제가 조금 길어요. 필로소피아 내추럴리스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 뭐 이렇게 되는데 좀 길죠.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풀면 자연과학의 수학적 원리, 수학적 이해 뭐 이렇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건 이 수학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냥 수학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가 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과정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자고. 보통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공식을 가르쳐 주시죠. 이게 무슨 뭐 그런 공식들이 있잖아요. 뭐 무슨 뭐 근해 공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무슨 뭐가 있냐? 뭐 저기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뭐라든지 뭐 연합방 정식이라든지 뭐 많은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식을 가르쳐 주시고 이 공식이 옳다라는 걸 증명을 해서 이 공식이 옳음을 증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적용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통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턴의 업적도 거의 같은 업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턴은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쓰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뭘 가지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설명하냐면 지구와 달의 관계를 놓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지금 이 인터뷰를 따고 있는 요기가 이제 뉴턴이 원래 영국의 과학자인데 영국 왕립과학협회고요. 그 지금 이 아저씨 할아버지 이분이 들고 계신 게 프린키피아라는 책이에요. 보시면 요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란 게 되어 있죠. 요게 지구입니다. 지구. 여기 지구인데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세게 던지면 멀리는 간다. 그래도 결국 떨어진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되게 유명한 야구 선수 투수들 있죠. 막 되게 공 되게 빨리 던지고 되게 세게 던지는 선수들. 그 선수가 공을 빡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력을 다해서. 그러면 멀리는 날아가겠죠. 멀리는 날아갈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쨌든 떨어지죠.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지구와 달의 관계를 설명해서 이게 지구잖아요. 이게 지구면 달은 원래의 운동 방향이 있어요. 근데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게 된다고. 그죠? 이게 반복되나요? 이렇게 가면은 또 끌어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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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또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결국 이걸 반복하게 되죠. 이 반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달의 공전이라고 부르죠. 물론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같은 형식의 운동을 하고 있고, 그죠? 공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이 지구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이유는 달은 원래의 운동 방향이 있는데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힘의 반복으로 공전을 한다는 거죠. 근데 뉴턴의 진짜 업적은 그냥 이렇게 대충 설명하고 끝이 아니고 그러면 달의 원래 운동 방향이 있는데 지구가 달을 향해서 어떠한 힘을 작용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힘이 중력이라는 거죠. 그 힘의 크기와 관계를 수학식으로 설명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이 중력 방정식이에요. 중력 방정식. 뉴턴이 정리한 중력 방정식. 그래서 이 G가 당시에는 이 G의 크기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힘의 관계 비례식의 크기를 수학적으로 완성해요. 이게 중력 상수예요. 이게 중력 상수. 이해되시겠죠? 이게 질량이고 이게 반거리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 공식을 외워달라는 건 아니죠. 이 공식을 외워달라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우주의 운영 원리 중에 일부를 수학적으로 밝혀냈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공식화했다는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 시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 공식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증명. 그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건 자연현상의 일부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연현상의 일부를,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해낸 거예요. 근데 이 수학적 설명은,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완전한 증명이 되어야 수학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죠. 즉 인간이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저게 왜 그렇게 되고 어느 정도 크기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설명해낸 거죠. 그럼 그렇다는 건 아직 우리가 이유와 원인을 잘 모르는 다양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자연 현상들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 그냥 단순히 믿을 게 아니라 증명해내고 설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붙었다는 거예요. 자신감. 이해되시겠죠? 이게 뉴턴의 진짜 의미입니다. 뉴턴이 지구와 달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풀어냈다는 건 앞으로도 지구와 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다양한 자연 현상들을 어쩌면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설명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대가 인간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시대와 인간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무슨 시대였다면? 신앙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이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신앙의 시대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앙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습니까? 그죠? 믿습니까?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교회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의심. 진짜 이런 거 맞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신앙의 시대, 신앙의 세계에서는 진짜 이거 맞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심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진짜 이거 맞아요? 그러면 믿음이 부족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어야 된단 말이야. 신앙에는
의심이란 없기 때문에 뭐도 없어요. 재검토도 없어요. 무조건 믿는 거야. 근데 이성의 시대는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죠. 그거 맞냐? 의심이 있으니까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재검토로 이어지고, 재검토가 있으니까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증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신앙의 시대에서는 의심하면 믿음이 부족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성의 시대에서는 의심하면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같이 보자고. 일로 와봐.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증명되지. 오케이? 인정?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시대가 완전히 변화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신앙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넘어오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조건은요. 신앙의 시대에 다양한 신앙이 얘기하는 것들을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의심의 계기가 필요해요. 이 의심의 계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이 계기가 십자군이라는 거죠. 나는 교황 말씀이면 무조건 다 믿었었는데 그래서 십자군도 갔는데 죽을 뻔했고 실패했네. 그럼 교황 말씀이 틀린 거네. 그럼 그동안 교황이 했던 얘기들도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 십자군 실패하는 거 보니까. 그죠? 이게 의심이죠.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면 신앙의 힘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설명해야 돼? 인간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인간은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필요하죠. 이 자신감을 준 게 누구라는 거야? 인류의 이성에게 인류의 이성이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선사한 게 그게 뉴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위대하고 중요한 겁니다. 지구와 달의 힘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냄으로써 지구와 달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눈에 비치는 모든 자연현상들을 어쩌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고 증명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설명을 의심한다면 무조건 믿을지어다 이게 아니라 왜 이게 옳은지를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성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갑자기 비가 오는데 천둥이 빠박 쳐. 그러면 물어볼 거야. 천둥은 왜 치나요? 그럼 신앙의 시대는 신께서 노하시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신이 노하신 거예요? 신은 안 보이는데 이러면 의심하지 말지어다. 믿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성의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성의 시대로 넘어오면 천둥이 왜 치는 거예요? 신이 노하시었다. 그럼 그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심이 시작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 시대에는 믿을지어다가 아니고 의심이 시작됐으면 연구를 시작해야죠. 그래서 그 연구를 하다가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보는 과학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뭐 양전하가 어쩌고 음전하가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성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왔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봐봐. 이제는 신을 향한 신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성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성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게 인간들의 삶이든 인간들의 사회든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이든 모든 설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것들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것들을 싹 다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재검토를 해야 돼요. 재검토를. 그래서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학뿐만이 아니고 자연현상뿐만이 아니고 정치나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히나 정치에 대해서 우린 역사 시간이니까 이걸 좀 중요하게 봐야죠. 정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해요. 재검토가. 그게 맞냐 하는 재검토가 필요한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의 정치 형태는 절대왕정이었죠. 절대왕정. 절대왕정은 왕권이 세죠. 왕권이 굉장히 센 상태고 이 강력한 왕권을 왕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왕의 권력은 누가 주시었다? 누가 주시었다? 신께서 주시었다. 이거 기억나시죠? 뭐라고 설명해? 왕권 신수설. 그죠? 그러면 옛날에 신앙의 시대 같으면 이걸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왕권을 신이 주셨어요? 그런 거구나. 그럼 역시 신이 주신 거니까 제가 믿어야죠. 충성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성의 시대로 넘어왔죠. 그러면 이성의 시대의 첫걸음은 무조건 뭐예요? 의심이라고. 왕권을 신이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왕이랑 신이 만나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왕께서 그럼 하늘로 올라가세요? 아니면 신이 내려오시나? 그런 장면을 왜 우리는 못 봐요?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지? 아니면 뭐 신께서 뭐 이렇게 이거 신이 줬다라는 증표나 뭐 이렇게 도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을 해 나간다고. 그죠?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증명이 안 돼. 그렇잖아요. 증명이 안 되면 이성의 시대에서는 증명이 안 되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권을 신이 주셨다라는 걸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왕권은 무엇인지
왕권은 어디서 생겨나는지를 다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왕이 국가와 정부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왕권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와 정부는 무엇이며 왜 존재하고 그 역할은 무엇이고 진정한 주인은 누구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천천히 생각을 해봤어. 천천히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왕권을 신이 주시는 건 이거는 본 적이 없으니까 입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에라야. 이거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왕권은 신이 주시는 게 아니면 누가 주시는 건가? 근데 분명해 보이는 건 왕이 정부를 지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왕이 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정부가 그대로 가요. 그건 몇 번 봤어. 그렇잖아요. 왕이 정부를 지배하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관료들을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이 명령을 내리면 관료들이 그대로 따라가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 그러면 왜 그런 거지? 왕이 명령을 내리면 내리는 거지. 그걸 관료들이 왜 따라가지? 아, 관료들이 일할 때 받는 그 돈을 왕이 주시거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따라가는 거구나.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세금이지. 돈은 세금에서 나오는 건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럼 이 세금은 누가 주는 거지? 시민. 시민. 아, 이제 알겠네. 이제 알겠네. 그죠? 왕권은 신이 주시는 게 아니었어. 신이 주시는 게 아니고 왕권이 강력할 수 있는 이유는 세금을 왕이 받아다 쓰기 때문인데 왕에게 세금을 주는 건 시민이었구나. 그럼 정치의 중심, 정치의 근본적인 힘의 바탕에는 누가 있는 거구나? 시민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서부터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왕이 있어요. 근데 왕의 힘의 바탕이 시민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럼 앞으로의 정치는 누가 해야 돼요? 왕이 해야 됩니까? 시민이 해야 됩니까? 이거 되게 애매하죠. 그럼 지금 있는 왕은 무조건 몰아내나? 이거 되게 애매해졌죠. 그래서 정치적인 고민이 심해지는 거예요. 국가를 통치하는 일은 왕의 힘의 바탕이 시민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 국가를 통치하는 건 왕이 해야 되나? 시민이 해야 되나? 그럼 국가를 통치한다는 건 무엇이고, 국가는 뭐고, 정부는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점점점 깊어지면서 정치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은 기본은 알았어. 그게 왕이든 정부든 세금을 쓰는 모든 힘들의 바탕은 세금을 내는 시민에게 있구나라는 건 알았고, 이제는 이 힘의 바탕이 시민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국가를 통치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가? 그러면 국가를 통치한다는 건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장부댕이 얘기했던 주권입니다. 장부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를 누가 통치해야 될지, 그게 왕일지 시민일지 아니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걸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힘들이 있다는 거, 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뭐가 있겠어요? 국가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니까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는 약속이 있어야겠죠. 그게 뭐예요? 법이죠, 법. 하다못해 조그만한 코딱지만한 동호회에도 규칙이 있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몇 시까지 모인다. 모이면 뭘 한다. 뭔 하지 않는다. 이런 규칙이 있죠.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법을 만드는 입법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법을 만들었으면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사법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과도 관계를 맺어야겠죠. 그게 외교권이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올 수도 있죠. 막아내야겠죠. 막아내기 위해선 군대가 들어가 줘야겠죠. 군사권.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이 들어갈 거예요. 이 돈은 세금으로 걷어야겠죠. 그러니까 징세권. 이런 것들, 이런 걸 외워달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선 누가 행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권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권리들이. 이걸 싹 다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권. 장부댕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선 입법권, 사법권, 외교권, 군사권, 징세권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이 필요하다. 그 권리를 주권이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장부댕이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근데 장부댕은 이거를 뭐 누가 행사해야 된다까지는 아직은 얘기하지 않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장부댕은 아직은 절대왕정을 지지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어, 그럼 이제 이 주권을 누가 행사해야 되는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 첫 번째 얘기를 했던 게 홉스입니다. 홉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주권이 시민에게 있어야 되는 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시민에게 바로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민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서로가 입장과
어떤 생각, 의견,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민들에게 주권을 그냥 줘버리면 주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텐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단합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의견들이 막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누구는 뭐 떡볶이 먹고 싶다, 누구는 마라탕 먹고 싶다, 뭐 누구는 유화정 가고 싶다, 날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시민에게 그냥 맡겨버리면 시민들끼리 계속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치 그런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갈등 덩어리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그 괴물의 이름으로 붙인 게 이 사람이 썼던 책 제목인 리바이어던이에요. 리바이어던은 어떤 거대한 이런 괴물이야. 괴물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 괴물이 뭐냐면 수십만 명으로 이루어진 수십만 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그런 건데 이 시민들의 끊임없는 시민들에게 바로 주권을 주면 시민들이 자기 마음에 들게 결정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할 거라는 거죠. 이 싸움의 거대한 결합체와 연속이 바로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바이어던은 문장으로 풀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싸움 상태, 투쟁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권은 근본적으로 시민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국가에게 양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줘야 된다는 거지. 완전히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한 이후에는 국가가 어떤 주권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일반 시민은 여기에 복종해야 된다고 봐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건 개긴다는 건데 하나 뭐 시민 한 명 한 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개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권은 국가에게 완전히 양도해야 되고 국민들은 국가를 완전히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주권이 시민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이 지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마 홉스 얘기를 들으면서 저럴 거면 주권이 시민한테 있다는 얘기를 뭐하러 하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 지점을 비판했던 게 존 로크입니다. 존 로크는 정보론이라는 책을 써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권은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주권을 시민들이 갖고 있으면 홉스가 얘기하는 그런 혼란이 있을 것도 인정이 된다라는. 왜냐면 여러분들도 홉스 얘기 들을 때 그치 시민들이 다 갖고 있으면 아마 싸우긴 할 거야. 거긴 동의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홉스가 했던 얘기를 로크 입장에서도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권이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있다는 것도 인정은 해야 된다는 거지. 주권이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동시에 완전히 국가한테 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중간 타협책을 얘기한 게 완전히 주는 건 안 되고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탁. 위탁은 뭐예요? 위탁은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주는 건 아니고 잠깐 맡기는 거. 쉽게 얘기하면 빌려주는 거죠. 그죠? 빌려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맡아서 할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어,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 정치의 목적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지킬 약속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 그죠? 법을 만드는 게 정치의 결론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성인이 되고 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권이 있는 시민이잖아요. 주권자라고 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직접 법을 만듭니까? 아니죠. 그러기에는 그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시민들이 너무 많죠. 몇 천만 명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직접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뭔가 중요한 사람들을 뽑죠. 선거로 뽑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맡기죠. 그게 위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위탁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국회의원을 뽑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법을 만들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위탁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고 그래서 이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에요. 큰 대자가 아니고 이렇게 쓰는 뭐 한자로 쓰실 필요는 없지만 대신할 대자예요. 대신할 대자.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이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시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고 통치할 만한 사람을 뽑고 그 사람한테 잠시 맡긴다.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인 주인은 나라는 거죠. 시민들이라는 거죠. 근데 잠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맡겨봤는데 잘 못해. 별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도로 뺏어 와야죠. 그죠? 맡겨봤더니 그닥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개인정보로 만든 내 계정이야.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너 좀 잘한다며. 한번 해봐. 이렇게 맡겨봤어요. 근데 얘가 내 계정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아유, 그 게임 하는 거냐? 그러고 도로 뺏어 와야죠. 그게 바로 저항권입니다. 이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 탄핵한다고 하죠. 저항권. 맡겨봐서 잘 못하면 도로 빼앗아 올 수 있다. 근데 꼭 이렇게 탄핵 뭐 이런 거친 방법이 아니어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당선될 수 있죠.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러면 당선돼서 4년 동안 일을 하고 임기 끝나고 나면 또 출마해서 또 당선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쭉 어떤 사람이 쭉 당선이 되어 왔어. 한 두세 번, 한 십몇 년째 당선이 되어 왔는데 주민들이 보기에 처음엔 잘하는 것 같더니 한 10년 지나니까 저 사람 좀 이제는 막 오만해지고 막 뭐 말도 잘 안 듣고 막 이상한 비리 사건 터지고 막 이상해 별로야. 그러면 에이 한 10년 하더니 안 되겠네. 별로 싫어하게 됐어요. 그럼 안 뽑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하던 걸 관둬야겠죠. 그런 식도 저항권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로크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홉스보다 시민들의 권리를 한 걸음 더 인정한 거죠. 그죠? 홉스는 국가의 권리를 좀 더 세게 본 거고 로크는 저항권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시민의 권리를 조금 더 세게 본 건데 로크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장 자크 루소입니다.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써서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뭐 주권을 뭐 어디 주고 뭐 맡기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시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게 직접민주주의죠. 요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걸 채택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나라들 중에서 이걸 채택했던 나라가 있었죠. 가만 기억해 보시면 한참 전에 배웠던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이런 걸 채택하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보면 정치에서 배운 걸 보면 일단 하나의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그게 뭐 입법권이든 사법권이든 뭐 뭐예요? 저기 외교권이든 군사권이든 징세권이든 그런 기본적인 하나의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모든 권리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걸 주장했던 이런 주권이라는 게 있고 이 권리는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장보댕이었죠. 그리고 이 주권을 누가 행사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맨 처음에 홉스라는 인물이 뭐라고 했냐면 리바이어던 이런 책을 쓰면서 뭐 해야 된다? 정부에 양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양도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어, 그래서 시민들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로크는 뭐라 그랬어요? 정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뭐라고 했어? 어, 양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잘 못하면 빼앗아 와야 된다. 그 저항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루소는 직접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이 세 모델, 홉스, 로크, 루소 중 이 세 개의 모델 중에 어딜 채택하고 있을까요? 로크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정치 활동을 해줄 사람을 뽑고요.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안 뽑든가 끌어내리든가 하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성의 세계가 발달을 하면서 다양한 학문들이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철학이죠, 철학. 철학인데 철학 파트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존 로크가 나오죠. 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성의 시대로 넘어왔죠. 근데 이성의 목적은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알고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이 발달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요. 암?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많이 생겨요. 어디서부터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게 아는 것이고 인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가? 잘 생각해 봅시다. 저는 태국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 하나가 방학 때 태국을 갔다 왔나 봐요. 근데 가서 말 들어보니까 똠양꿍이라는 음식을 먹었대요. 예, 먹기 전에 사진도 찍었더라고. 잘 찍었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번 방학 때 태국 갔다 왔는데 저 똠양꿍 먹었거든요. 선생님 이게 똠양꿍이에요. 아세요? 먹어보셨어요? 나 안 먹어봤는데 몰라. 선생님 이거 지금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이게 똠양꿍이고요. 아마 재료가 이런 거 들어가는 것 같고요. 맛이 이래요. 이런 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럼 저는 그 친구한테 사진도 똠양꿍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고요.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도 대충 들었고 맛도 대충 들었죠. 그럼 저는 똠양꿍이라는 음식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나? 그것도 애매하죠. 아예 모르진 않잖아요. 어쨌든 사진도 보고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는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준 그 친구는 똠양꿍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애매하죠. 먹어는 봤지만 자기가 만들어 본 건 아니잖아요. 똠양꿍이 어떤 역사에 어떤 기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모호할 수 있고 정의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로크는 뭐라고 했냐면 경험론, 즉 인간이 자기 감각기관으로 경험하는 것만큼 아는 거다. 아직 안 먹어봤고 사진만 보고 재료만 대충 들었으면 그만큼만 아는 거고, 먹어봤으면 먹어본 것까지만 아는 거고, 만들어 보기까지 했으면 만들어 본 만큼만 아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해봐야 아는 거고 경험한 만큼 아는 거다. 보기만 했으면 본 만큼만 아는 거고, 보고 먹어보기도 했으면 보고 먹어본 만큼 아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로크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태어났을 때 머릿속이 새하얀 백지 같다고 해요. 새하얀 백지 같은데 걔가 그 친구가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먹어보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만져보고 이러면서 그렇게 오는 자극들이 이 친구의 머리에 그 새하얀 도화지 같은데 새겨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알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로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경험론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뭐라고 하냐면, 데카르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각기관을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감각기관은 되게 뭐랄까 나약하다고 할까 쉽게 속아 넘어가죠. 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착시 현상 많잖아요. 막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도 본 적 있을걸? 어떤 그림 주면서 무엇이 먼저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늙은 노인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은 무슨 새가 그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림들이 있죠.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하게 쉬다가 넷플릭스 한 30분 보다가 어이 목말인데? 그러고 마시는 거랑, 내가 밖에 나가서 이 더운데 막 40분 1시간 뛰어갔다가 와서 마시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같은 물인데.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효대사 해골물 아시죠? 그거예요. 원효대사 해골물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그만큼 진실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는 그렇게 시원한 물 같더니 아침 돼서 내가 눈으로 보니까 썩은 물이네. 이해되시겠죠? 데카르트 생각에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믿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 방법을 한번 해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부정해 보려고 해요. 어, 이 음식을 먹어봤는데 매워. 근데 나랑 같이 먹었던 쟤는 똑같은 음식인데 별로 안 맵대. 그러면 내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나는 이게 되게 빨갛게 보였는데 저 친구는 그냥 불긋불긋하기만 하대. 그럼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데카르트는 내가 느껴지고 있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부정해 보려고 합니다. 싹 다 부정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싹 다 부정을 하려고 해봐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아닐 거야, 저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닐 거야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도 생각이죠. 부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은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죠? 부정을 하고 있잖아. 부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나온 말이 저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것저것 다 부정하려고 해봤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더라. 부정이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라는 걸 어쨌든 하고 있네. 그러면은 내 몸 중에 생각이라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관이 있나 보다. 그럼 그 기관이 생각이라는 활동을 하기 위해선, 그 기관이 생각이라는 움직임을 갖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럼 그 에너지를 받는 경로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 또 따로 있을 거고,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로 쓰는 게 또 따로 있을 거야. 그러면 내 몸 재료는 언젠간 다 쓰면 없어지는 걸 텐데 재료가 바깥에서 들어오나? 그게 혹시 음식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을 시작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데카르트의 합리론입니다. 합리론이에요. 합리론. 칸트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둘 다 인정하면서도 조금 지금 비판해요. 대상을 모두 다 부정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는 없다. 대상의 자극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나를 완전히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대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비판 철학 혹은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관념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철학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끝내면 안 되는 것들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끝내면 안 되는 것들이고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설명을 한 거고요. 제가 이걸 안내를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는 건 너무너무 유명한 철학자고 철학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의 이성이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고 뉴턴이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뒤로 이렇게 다양한 성과를 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너무 이제 유명하고 기본적인 지식이고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완전히 처음 듣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드린 거고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면 그냥 데카르트, 합리론, 존 로크, 경험론, 칸트 비판 철학 요 정도로만 연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존 로크는 또 앞서서 그 위탁, 뭐 저항권 이런 얘기를 했던 정부론을 썼던 사람이기도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학인데 경제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십자군 전쟁 이후로 계속 상업이 발달하죠. 상업이 계속 발달하잖아요. 상업 언제까지 발달해요? 지금도 발달하고 있죠. 그리고 이성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학문이 발달하죠. 그러면 상업과 학문이 만나면 뭘까요? 경제학이 되죠. 그래서 경제학이 발달하면서 경제학의 아버지급에 있는 분이 이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덤 스미스. 이분이 자기의 경제학적 이해를 책으로 정리한 게 국부론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소원 저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경제는 사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죠. 상인과 즉 무언가를 팔려는 사람과 어, 소비자 이렇게 구성이 되죠. 어, 뭐 물론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결국 자기가 직접 팔거나 상인한테 파는 거니까. 어, 소비자의 진심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물건을 싸게 사고 싶죠. 싸게 샀으면 좋겠어. 근데 상인의 진심은 뭐예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이에서 이 긴장 관계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애덤 스미스의 얘기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가 있어요. 이만한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의 학생들이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 근데 안타깝게도 마라탕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A라는 집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A라는 집의 마라탕 가격은 쌀까요? 비쌀까요? 되게 비싸겠죠. 이게 한 4만 2천 원 한다고 시작하고 한 그릇에. 너무 비싸죠.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학생들은 피눈물을 흘려가면서도 너무 맛있으니까 그 비싼 돈을 주고 마라탕을 먹어요.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 그래서. 근데 그 동네에 B라는 아저씨가 이사를 왔어요. 이 아저씨는 중국에 27년을 넘게 살았고요. 마라탕 엄청 잘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를 와보니까 이 동네 상황이 이런 거야. 마라탕 집이 하나밖에 없고 4만 2천 원에 받고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겠어? 너무 비싼데? 나 만들 줄 아는데. 그럼 내가 조금 싸게 받고 팔아볼까? 그래서 그걸 행동에 옮깁니다. B 가게를 세워요. 4만 원에 팔아요. 그럼 애들이 1이 몰리겠죠. 그러면 A 사장님은 다시 가격을 낮추겠죠. 이게 뭐예요? 가격 경쟁이죠. 가격 경쟁. 가격 경쟁이 붙는단 말이야. 근데 가격 경쟁이 붙으면 계속 가격이 싸질 건데 싸져도 한계가 있죠. 어디가 한계겠어? 이 사람들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라탕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식재료나 이런 원가,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이익, 요 정도 붙인 거, 그 이하로는 안 떨어지겠죠. 이게 합리적 가격이 되는 거죠. 합리적 가격. 합리적 가격이 형성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살만하지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많이 사겠죠. 그러면 경제는 알아서 발전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이 과정에서 막 A가 너무 비싸게 팔던 걸 B가 보고 B가 가게를 차려 좀 더 싸게 팔고 가격 경쟁이 붙고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이 과정을 진행이 되는 동안 정부가 한 역할이 있나요? 없죠. 정부가 했던 역할은 도둑 잡아주는 정도였을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경쟁도 하고 하면서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갈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부가 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은 합리적 가격을 찾아갈 거고 경제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거다라는 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정리한 주장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